엄마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간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몰랐다는 거야?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누나하고 은혜는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왜 잔소리야? 그건 그렇고 엄마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뭔데? 다들 무슨 속셈이야? 내가 무슨 속셈. 엄마한테 숨겨진 돈이 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 다 팔았잖아. 그리고 집 한 채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암튼 통장에 있었어. 20억 정도 되려나? 뭐 근데 엄마는 왜 얘기 안 했는데? 일단 그 돈은 3등분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럼 엄마 요양원 비용은? 그건 누나가 내야지. 매형 사업 때문에 돈 많이 갖다 썼잖아. 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진작 좀 주시지. 왜 가지고 계셨어요? 벌써 한 달째입니다. 2년째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수시로 요양원을 찾아와 싸우고 있는 것이요.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72세 이순희입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자식 셋을 키워왔지만 지금은 요양원에 몸을 의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홀로 요양원에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프네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댓글과 위로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또 당첨금을 가지고 있다가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는 조금은 후련한 얘기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요양원의 면회실은 시끄러웠습니다. 2년 만에 자식 셋이 얼굴을 마주한 자리였지만 다정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아들 민수는 끝까지 말을 삼키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큰딸 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돈은 가족의 돈인데 왜 네가 독단적으로 관리해? 엄마가 힘들게 간직해온 돈을 네가 그냥 가져가려고? 작은딸 은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 엄마가 남긴 돈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격분했습니다. 공평, 누나하고 은혜, 너는 2년 동안 엄마를 잊은 채 살았잖아. 내가 정리하다 발견했으니 내 몫이야. 말다툼은 점점 과격해졌고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5년 전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로또 당첨의 순간부터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복권 한 장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어느 봄날 남편이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제 생일이기도 해서 남편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줄까를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로또 가게 앞을 지나가다 재미로 복권 2장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선물을 하지 않던 남편이라 장난삼아 산 것 같았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며 준 그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생각은 남편도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디 동네 체육대회 가서 작은 거 하나도 당첨된 적이 없었거든요. 농사일이 바빠서 잊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뒤 로또 가게 앞에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자기네 가게에서 1등이 나왔다고요.
우리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하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밥을 먹다가 복권 어딨냐고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손, 눈빛에서 처음으로 희망과 흥분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1등이야. 떨리는 목소리는 믿기 힘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억. 그 숫자는 우리에게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평생의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티켓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시울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손은 아직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기쁨도 잠시,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눈빛은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돈은 오직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야.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편히 살 수 있게 해야 해.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 그리고 어떤 예언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첨금을 찾아서 통장에 넣은 후 그 통장을 저에게 주고 몰래 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도 제 지문만 등록해서 도장으로는 찾을 수 없도록 했고요. 저는 그 통장을 집안 옷장 서랍안 구석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정말 제 목숨처럼 느껴지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또 다른 당부를 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꼭 지켜야 해. 내가 없더라도 이 돈으로 당신 노후를 책임져야 해. 아무리 아이들이 뭘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편하게 살아가는 데 써야 해. 남편의 그 말은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땅을 팔아달라는 자식들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남편과 제가 먹고 살 땅밖에 없어 자식들을 믿지 말라는 경고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남편은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의 욕심과 탐욕은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 젖어 있을 겨를도 없이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적적할까봐, 그리고 보고 싶어 할까봐 오는 줄 알았지만 손에 쥐고 온 것은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요구와 부탁이었습니다. 큰딸은 가장 먼저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던군요. 큰딸은 결혼할 때 너무 큰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딸과 사위의 욕심이 컸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대로는 집을 잃을지도 몰라요. 눈빛은 간절했지만 그 뒤엔 어쩐지 당연하다는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작은 땅 하나를 팔아주었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함께 고된 농사 끝에 얻은 것이었지만 딸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엔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을 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학원비를 못 내서 우리 애가 뒤처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작은 딸의 말은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게 가장 큰 한이었는데 이걸 모를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땅을 하나 더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일 마지막이었지만 제일 크더군요. 결혼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늘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자금이 부족해서 다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었지만 결국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 남아있는 땅을 또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있었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신기했지만 나중에 보니 아이들은 이미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저한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요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자본금을 부탁했는데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해 다시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땅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작은 딸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다시 찾아와 더 큰 교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만이 마지막이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그런 약속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회사 확장을 위해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며 한 번 더 부탁해 왔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약속했던 돈을 생각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고된 표정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모든 농지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것은 작은 시골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준 통장은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제 성격과 자식들의 무책임함을 알았기에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함부로 찾을 수 없게 해둔 것일 거란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생활은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죠. 나이 들어 남편도 없고 농사일도 없이 근근히 지낸다는 게 정말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땅을 팔아줄 땐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던 아들과 딸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이제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저는 면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기보다 동네에서 간단히 쓰레기를 치우거나 마을 정비를 돕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쌀을 사고 약값을 마련하며 근근히 버티던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로 근처 쓰레기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짐을 내려놓고 길가에 나뭇가지를 치우려던 순간 한 트럭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저를 미처 보지 못한 듯 했지만 저는 몸을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차에 부딪히며 튕겨나갔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큰 부상은 면했지만
골절이 심각하고 다리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며 이후 몇 달간은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식들에게 부탁해야 하나? 하지만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이미 많은 걸 요구당해 왔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간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까 싶기도 하였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와줬구나. 아직은 엄마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은 걱정과 피로, 그리고 어딘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둘러보며 눈길을 주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마디로 안부를 묻는 동안 이 녀석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가까이 본 게 언제였던가?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비 문제는 철저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면서 병실이 잠시 활기를 띠었지만 대화는 금세 짧고 어색한 끝을 맺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남겨진 침묵은 병실 안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가족분들께 말씀드려 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자식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까? 그 의문은 곧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아예 그 책임을 질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큰딸은 방문 중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흘리듯 말했고, 작은 딸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있다가 전화를 받으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끝내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 속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냉랭함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애써 자식들을 위해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농사일도 부족해 공공근로까지 나갔던 날들, 땅을 팔아가며 도와줬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받은 적은 보조금과 병원 사회복지사의 지원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로또 당첨금이 든 통장으로 다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이 돈을 써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돈은 남편이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건데, 자식들에게 알리게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 생각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돈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신세를 질 수 없어 병원비는 그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골절이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회복이 느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했지만 누워만 있는 동안 점점 더 나약해지는 자신을 자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짓던 날들, 새벽부터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던 순간들, 자식들을 위해 쌀 한 톨이라도 더 마련하려던 노력들, 그 모든 순간이 헛된 수고였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모든 걸 내주었는데 정작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아무도 곁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골절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된 채 병원에 머물면서도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가족의 돌봄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며 요양원에 가서 생활할 것을 제안했고 사회복지사도 안전을 위해 요양원을 권유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혼자만의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으로의 가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지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듯이 거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예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 삼았고 작은 딸은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비로 인해 저를 보살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바쁘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는 짐이 된 걸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식들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이 지금의 처지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남편과 함께했던 집의 풍경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땅을 고르고 벽을 쌓으며 꿈을 키웠던 곳이었고 자식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보금자리였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아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파전의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누던 대화, 햇살 좋은 날 아침이면 마당에서 함께 나눠 먹던 밥상이 그 집의 일부였습니다.
그 집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머릿속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만이 저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해. 자식들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당신만은 당신을 지켜야 해. 그 목소리가 위로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나가는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집을 떠나왔다는 상실감과 자식들로부터 느끼는 외면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고 이제는 남은 삶을 이곳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 간호사였습니다. 미정 간호사는 제가 방에 머물러 있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하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안을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주며 제가 느낄 답답함을 미리 헤아리는 듯한 행동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낡은 방과 소박한 가구들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미정 간호사의 세심한 손길 덕분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원들의 친절한 환영에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나니 방 안의 고요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집이겠지. 남편과 함께했던 집처럼 여기도 언젠가는 내 것이 될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기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 방은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그곳은 제 인생의 끝자락을 이어갈 임시 거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다시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떠올리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다시금 남편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담긴 통장. 그 통장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자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자식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서랍에 들어있는 통장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첫날의 낯설음은 조금 가셨지만 여전히 이곳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니
정원 한쪽에 꽃밭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아침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보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요양원의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고 차분한 태도로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근육 상태를 살피며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태도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원장은 물리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지도받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치료가 끝날 즈음에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치료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던 중 다른 방에서도 원장이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한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또 다른 환자에게는 허리를 숙여 안부를 묻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던 환자의 손을 잡고 짧은 산책을 돕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원장의 손길 속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을 때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불편해 보이는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 음식을 챙겨 주었고 식사를 마친 환자들에게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잠깐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원장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명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켜본 원장의 모습은 하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해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운동을 지도해 주는 것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정성과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단순히 낡고 오래된 요양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환자들과 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원장은 환자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태도로 다가가며 요양원의 낡은 시설이 부족함 없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배려와 환자들을 향한 마음은 하루하루 요양원에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통장을 떠올리며 남편과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당첨금이 자식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돈이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따뜻한 분위기와
원장의 사명감 넘치는 태도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제 주변을 채우는 따뜻한 사람들의 존재는 작은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 간호사는 제 일상을 살피며 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대에 오래 누워 있을 때는 몸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 주었고,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음식을 남기면 대체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불편해 보이는 날에는 제 움직임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밤새 잠을 설치고 누워 있을 때 미정 간호사는 제 상태를 살피며 물 한 잔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간호사의 배려와 조용한 관심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간호사로서 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 간호사는 제 마음속에 갇혀있던 기억들을 조용히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거나 손으로 낡은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말없이 그 물건들을 정리해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조용한 배려 속에서 저는 점차 남편과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던 기억,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노후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슬프면서도 동시에 제 삶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미정 간호사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그리운 시간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처음에는 외롭고 낯설었지만 미정 간호사의 꾸준한 보살핌과 배려 덕분에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주었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립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낡고 소박한 요양원의 벽도 미정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잠에서 깨 울적한 기분에 잠겨 있을 때 미정 간호사가 정리해준 방과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 간호사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제 삶의 마지막 장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간호사는 제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꽃은 그저 평범한 선물 같았지만 제게는 더없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정 간호사는 단순히 제 곁에서 제 몸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요양원에서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를 절며 산책을 나설 때 들은 대화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정을 마치고
복도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원장과 사무장이 한방에서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자입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장이 조심스레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이 묻어나왔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시설 문제 때문이겠죠. 보일러와 에어컨도 오래돼서 겨울이나 여름철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장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격체에 금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가 시급하다고 업체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당장 비용이 없으니 사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정원을 산책하다 보니 외벽 페인트도 벗겨지고 금이 더 넓어진 것 같더군요. 환자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요양원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한 공간과 배려가 사실은 무거운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요양원이 낡고 부족한 시설을 가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충과 어려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원장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모습 뒤에 이런 고민이 숨어 있었다니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즈음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원에 놓인 꽃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다른 환자들은 저마다 고향이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 대신 요양원 직원들과 보내야 한다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큰 기대 없이 이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명절 당일 요양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작은 장식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원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요양원을 돌며 환자들을 한 명씩 챙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각 방을 방문하며 환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환자들을 모두 식당에 모아 직접 준비한 떡과 과일을 나눠주었습니다. 원장은 한 명 한 명에게 음식을 건네며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느낄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환자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원장의 배려가 명절을 맞아 더욱 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쯤 정원을 산책하다가 원장이 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메모가 가득 적힌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상태와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무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명절인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제가 이곳을 비우면 안 되죠? 원장의 말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지나치게 멋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진심이 느껴지는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원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원장은 명절임에도 요양원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 곁을 지키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의 부재를 느낄 틈조차 없이 환자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게도 남편과 함께했던 명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점차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며 쓸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여준 헌신과 책임감은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 끝에서 큰아들과 큰딸 그리고 막내딸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이 없던 자식들이 갑작스럽게 모두 찾아왔다는 소식에 반갑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새 얼굴을 마주한 아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요양원에 있으니 집을 팔려고 정리하러 갔다가 발견했다는 통장이 문제였습니다. 그 통장은 로또 당첨금을 넣어뒀던 예전 통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에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그 통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통장의 존재에 대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그 돈이 자신들에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당첨금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큰딸은 우선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막내딸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떠난 후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라 통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말 속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시간이 반갑기보다는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그렇게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요양원에서의 평온한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통장에 담긴 돈에 쏠려 있었고, 대화는 늘 그 문제로 시작해 갈등으로 끝났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자신들에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당첨금이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딸은 결혼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그 돈이 자신에게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막내딸은 비교적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은 요양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논쟁은 점차 격해졌고 감정이 고조될수록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원장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직원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통장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떠난 뒤 원장이 조용히 방으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원장은 형제들 간의 갈등이 어머니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하며 요양원에서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의 배려는 감사했지만 아이들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통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이 저를 보러 오는 이유는 이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등은 마치 억누를 수 없는 물결처럼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그 돈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 큰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시작된 것 같아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스스로를 지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나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가족을 찢는 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구나. 이 돈으로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 제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돈으로 가족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에게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원장과 미정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은 여전히 큰 위로가 되었고,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마음을 다잡을 여유를 주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나는 자식들에게 남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당첨금 중 10억 원을 요양원에 기부하고 3억 원을 저를 돌봐주고 있는 미정 간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양원은 낡고 오래된 시설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정 간호사는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밝은 심성을 갖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돌봐줄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기부금은 요양원의 보일러와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고 금이 간 벽체를 보수하는 데 쓰였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은 깊이 감사해했으며 환자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부와 함께 요양원에서 남은 삶을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원장과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작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부 소식이 자식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들은 요양원으로 직접 찾아와 통장의 돈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부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돈이 가족을 위해 쓰였어야 한다며 크게 실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큰딸 역시 기부를 두고 불만을 드러냈고, 제가 자식들에게 상의 없이 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막내딸은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기부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느꼈는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논쟁은 요양원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당첨금이 원래 자신들의 몫이었으며 그것이 요양원에 사용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큰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채 제가 가족을 배제하고 이처럼 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막내딸은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언짢은 표정으로 형제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은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은 기부와 관련된 저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통장에 남아있던 당첨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큰딸과 막내딸 역시 이에 동조하며 자신들의 몫을 찾기 위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분쟁은 단순히 기부에 대한 이의를 넘어 자식들 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이 시작되었고 갈등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은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적 다툼 과정에서 자식들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부모님께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큰딸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내딸은 조용히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낀 점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법정에 출석하며 그동안 자식들과 나눴던 대화와 당첨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들고 법정에 서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약속, 그 돈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기부를 결심한 과정까지 모두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자식들 역시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제가 법적 절차에 휘말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긴 소송 끝에 자식들은 결국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이미 요양원의 시설 개선과 미선 간호사에 건네준 상태였고,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가족 간의 갈등을 키웠다는 점을 깨닫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 아이들은 저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양원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가족들과 함께 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 요양원의 정원에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손주들이 서로를 쫓아다니며 웃음소리를 내었고, 꽃밭 주변에서는 며느리와 딸들이 저를 부축하며 산책을 도왔습니다. 사위들은 원장을 만나 요양원의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저의 생활 환경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는 요양원의 직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면 요양원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와 함께 나누었고, 손주들은 그림이나 글씨를 저에게 보여주며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이 제 방을 꾸미겠다며 직접 만든 작은 장식품을 들고 와 방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장식품은 방 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볼 때마다 마음에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갈등은 마치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손주들은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족의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도 제 건강과 생활을 챙기며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은 이제 저와 가족들이 함께 걸으며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산책은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지 않는 날이면 제 곁에는 셋째 딸이 되어버린 미정 간호사가 있었고, 원장을 비롯한 요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양원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함께 찾아와 만들어주는 소소한 행복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갈등은 비록 아픔을 남겼지만 그것을 통해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제 판단이 옳았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